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썰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괘씸하고도 위험한 가족 사기단 의혹의 정점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황당하고 서글픈 일입니까?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 그리고 저의 과거 가족 전체에 대한 의혹 제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감당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경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오는 24일 광화문에서 구국 집회를 개최하겠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장애로 나간 셈인데 가출이 잦으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연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웅동학원, 또 아내와 자신의 동생의 전부인 간의 부동산 거래 등 상당히 굵직굵직한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왜 지금 지난 주말을 고비로 해서 사실은 그 야당의 공세 때문만이 아니고 예. 여론이 상당히 악화됐다는 게 체감이 돼요. 저도 이제 만나 보면은.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산호맹과 관련한 어떤 이념적 논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본다면 면역이 돼 있달까? 아, 그때 뭐 공안 그 통치가 이루어졌던 때니까 여러 가지 곡절이 있겠지.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 아니었을까라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뭐 우리가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판결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첫째, 원래 지금 이 사안의 출발점인 그 웅동학원이라고 하는 학교에 말하자면 우리 조 후보자의 그 선친이 이사장을 하시면서 자기가 또 갖고 있던 건설회사가 또 이 공사를 수주했고 또 작은 아들 그러니까 동생 되는 지금 조 후보자의 그 하청을 맡았고 하는 이런 말하자면 연계 구조 있잖아요. 이게 좀 사학 비리 사학의 약간 전형이에요. 그래서 아마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지금 서울 시내 유명 대학의 이사장분도 그것 때문에 이런 유사한 사안으로 6년 가까이 지금 옥고를 치르신 분도 있어요. 형을 네. 받아갖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국민들이 인식할 때 에이 뭐 그럴 리가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사안은 아무리 공격해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딱 와닿는 거 있죠. 그래, 그거 진짜 그런 게 많았어 하는 사안에 이게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거든요. IMF 이후에 위장이혼에서 말하자면 채무 면탈하기 위해서 사업하다가 그런 분들이 주변에 사실 많았어요. 저도 주변에 있어요. 사업하던 분들 중에 멀쩡히 사시는데 저거만 이혼을 한 거야. 네. 그리고 재산은 부인 이름으로 옮겨놓고 그런 것들을 뭐 저도 보는데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했다고 할 만큼 사업하시던 분들 중에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 좀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건 바로 우리 이 조국 후보자의 말빛이 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과거에 뭐 천민 자본주의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물론 자기의 어떤 이 정의와 공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까지는 좋은데 남을 공격할 때 그렇게 모질게 했잖아요. 이를테면 뭐 최근에 문제가 됐던 우리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 대해서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자기보다 한참 위인 원로 선배 학자인데 학자끼리 공격을 하면서 무슨 역겹다, 구역질 난다 이런 표현 쓰는 이거는 사실은 학자가 할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뭔가 그런 거 같다고 하는 그림이 딱 만들어지니까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좀 이제 갈라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일단 저도 이제 반농 반진담을 일단 이전부터 말씀드리겠어요. 산호맹 경력이 됐을 때 저 사람의 사상이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반농담 반진담으로 네. 자본주의 꽃이라고 하는
펀드에까지 했다면 뭐 사상은 더 이상 의심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예. 이 그 웅동학원 그 관련해서 이제 사학 비리를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사실 짚어야 될 여러 점이 있는데 근데 요즘은 좀 그 갈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집권 민주당의 어떤 그 주장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조국 후보자의 선친이 이제 그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 고려 종합개발이라고 운영을 했고 그러면서 이 학교 공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고려 종합개발에 넘긴 건 맞아요. 근데 고려 종합개발에서 다시 여러 개의 하도급 업체에 하청을 줬단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고려 시티개발이라고 해서 그 둘째 아들이 운영하는 고려 시티개발에 주고 근데 문제는 고려 시티개발에만 하도급을 준 게 아니라 여러 업체에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그 업체에 줬던 하도급 대금은 다 갚았대요. 우선적으로 갚고 다만 자신의 둘째 아들이 운영하던 네. 고려 시티개발에 줘야 되는 공사 대금만 못 준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채무 관계가 여기서만 성립이 됐고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선친이 도의적으로 다른 업체들의 어떤 그 하도급 대금은 갚았다. 일단 요 점에서 본다면 네.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측면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일단 요즘만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보면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제 언급했던 이제 주요 서너 개 이외에 또 그 또 딸 자식과 관련된 또 다른 의혹까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가 오늘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뭐 저 딸의 장학금 문제까지 거론해야 되나 하는 그 좀 안타까움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 뭐 2번이나 낙제를 하고도 장학금을 계속 받았다는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의 핵심은 바로 그 장학금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그 지급한 그 지도 교수 그분이 최근에 바로 오거돈 부산시장이 그 저 임명권을 가진 부산 의료원장에 임명이 됐다는 것. 네. 그럼 결국은 뭔가? 그럼 우리가 저 이 그 이해 상충,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그 서로 이런 그 이 직권 남용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 법안을 지금 저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이런 대가성으로 뒤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실제로 어쨌건 뭐 좀 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긴 하지만은 상식으로도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근데 요건 또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희 주장이나 이동관 전 수석의 그러니까 주장은 사실은 이제 정황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네. 분석이라고 하는 한정된 점이 있다는 걸 좀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정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가 될 수 있죠. 근데 또 반대의 정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이 교수가 그러니까 그 올해 그러니까 지난 6월에 부산 의료원장에 임명이 된 건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속칭 조국 후보자의 백으로 부산 의료원장이 됐느냐? 체크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이 교수의 전력을 보면은 이미 2015년에 양산 부산대 병원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해 어떤 그 6월에 부산 의료원장이 됐으면 자격 미달의 사람이 말 그대로 어떤 그러니까 줄을 잘 타가지고 수직해서 부산 의료원장이 된 게 아니라 일정하게 어떤 그 관련 분야에서 경력과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아서 됐을 그러니까 부산 의료원장이 임명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검증 대상으로 놓아야 되는 문제지 네.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 요 점도 좀 그러니까 제가 강조해서 뭐 말씀드리고 저는 싶습니다. 그저 거듭 얘기하지만 단정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만한 정황이다. 그리고 우리 검찰 수사도 원래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갖는 정황에서 시작하는 게 많아요. 제보가 들어오거나 이를테면 저 고발장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충분히 그 의문을 제기할 만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분이 뭐 진짜 지금 설명하신 대로 정반대의 저도 지금 좀 예. 말씀드린 게 정반대의 합리적 의심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이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오비일학일 수 있겠죠. 정황을 예, 가지고 이야기하면 오비일학일 수 있겠죠. 근데 각 대학 학교 교육기관마다의 장학금 지급 기준은 또 다르고 세세한 또 세부 기준이 세칙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조 후보자가 이 민정수석에서 교체된 지 약 보름 만에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 어떤 그 보름의 시간 동안에 이 장관으로서 후보자 인사 검증에 좀 시간이 촉박했던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도 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아무래도 제가 좀 그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시간이 모자랐다는 거는 그건 뭐 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에 있는 동안에 사실은요 청와대 수석이라는 게 저도 그러니까 수석
수석급 대변인과 홍보수석까지 2년 반을 했고 네. 수석을 그리고 특보를 제가 1년 가까이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뭐 검증에 참여도 해봤고 저도 심지어 그 200개 문항 말하자면 이 후보 검증하는 것도 써봤어요. 진짜로 한 일주일 가까이 머리에 쥐가 납니다. 왜 쥐가 나냐 하면은 5년 전에 쓴 100만 원짜리까지 다 맞춰야 돼요. 그다음에 심지어 뭐 무슨 부동산 차명 거래가 있었냐, 뭐 무슨 이 지금 비상장 주식 취득한 일이 있느냐, 그 답 제대로 다 하면요. 예. 저는 이런 일이 생기기 어렵다고 보고 그거를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한 분인데 본인이 시간이 없었다는 거는 최소한 정리할 시간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건 전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요 말만 제가 먼저 할게요. 뭐냐면 저는 이 코드 인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건 뭐 사실 대통령제라는 게 자기가 믿는 사람 시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코드 검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야 우리끼리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건 국민적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항상 인사 라인에 어디엔가는 뭐 수석이 아니래도 좋아요. 그 위에 뭐 수석도 좋고 저 민정수석도 좋고 인사수석이 됐건 인사 담당 누가 됐건 간에 책임자가 됐건 반드시 악마의 대변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안 됩니다. 대통령이 하라고 그래도.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저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그 인사수석 하시는 분 제 개인적으로 뭐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일하던 법무법인 부산에 있던 변호사잖아요. 별다른 공적 경력도 없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검증을 맡으니 그런 말하자면 객관적인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 당연히 모든 걸 한목적적으로 더구나 그 대통령이 그렇게 총회하시는 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이 정도야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것이 이거는 뭐 그 합리적 추론이 아니고 아마 거의 사실이라고 저는 봐요. 저도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첫째 이제 인사 수석 같은 경우는 인사 검증보다는 인사 추천 쪽의 어떤 역할에 이제 중심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후보군에서 이제 사람을 추려가지고 어떤 이제 복수를 이제 올리는 이런 역할이 주된 것이기 때문에 추천이지 검증은 주로 민정수석 파트지 인사수석 파트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제대로 됐는가는 저도 솔직히 물음표예요. 왜 그러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조국 법무장관 기용설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하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6월 하순부터 이미 보도를 타기 시작을 했고, 근데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7월 26일에 물러납니다. 그다음에 법무장관으로 지명이 되는 게 8월 9일에 지명이 돼요. 자 그러면 6월 하순부터 만약에 청와대에서 검토를 넘어서 이미 알았던 여론을 한번 떠보기 위해서 만약에 흘린 거고 거기서 시중의 여론을 검토를 했다면 이미 6월 하순부터는 내부 검토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이때 검증의 어떤 그 실무 책임자가 조국 당시 본인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과연 검증이 제대로 됐겠는가? 솔직히 여기는 물음표를 찍는 게 상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민정수석이 교체가 된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그러면 새 민정수석이 와서 조국 어떤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얼마나 제대로 했겠는가? 거기서 조금 전에 이동관 전 수석이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떠나서 물리적 시간의 부분이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과연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런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청와대에서 충분히 걸러진 것인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것도 검증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의문이 드는 것이요. 그 인사의 어떤 추천은 인사수석이 하는 것이고 그 대상에 대한 검증은 민정수석이 한다고 하는 건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조국 후보자는 직접적으로 이게 당사자잖아요. 전 민정수석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조국의 어떤 후보자가 수석 시절에 이미 법무부 장관 예정자라고 얘기를 계속했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예정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 시점에서 조금 전에 이전 수석을 했잖아요. 본인도 200문항에 대한 걸 하면서 5년 전에 100만 원 썼던 것까지 막 기억을 되살리는데 되게 했잖아요. 1년 동안 수입 지출을 딱 맞춰서 내야 돼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다면요. 민정수석, 조국 전 수석 당시에 자기가 뭐 장관 후보자로 거의 생각을 했다면 미리 사전적으로 미리 본인이 수석 위치에 있을 때는 하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코드 검증이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청와대 일할 때도 그랬고 그 앞에 이제 그 언론사에서도 일할 때도 보면은 대개 어디서 사고가 나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대통령이 야 이 사람 시킬 거니까 하고 밀어붙이는 경우 뭐 요번 같은 경우가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깜짝 인사예요. 왜 누구 깜짝 카드 발굴한다 그래고 딱 했는데 당연히 검증이 잘 안 되지. 왜
사실은요. 지금 이제 곧 이제 우리가 사모펀드 얘기도 하겠지만은 그 언론에서도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이건 이 스캔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뭐 거의 지금 170, 80명 되는 장차관급 인사 중에서 이거 한 사람이 없는 거는 뭐냐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청와대 수석으로 일하는 사람이 거의.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시 이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그 이제 검증을 할 때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인가를 검증하는 게 아니고 뭐가 문제가 아닌가를 검증하면은 거의 다 빠져나갈 수 있어. 왜? 법으로 잘못된 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건 아니에요. 실정법으로. 그러나 우리가 대개 이제 그 코드 인사를 밀어붙일 때 쓰는 논리가 딱 세 가지인데 우리 이 정부에서 많이 봤죠. 첫째는 뭐냐면 그거 뭐 근거가 없다. 우선 부인을 해. 근데 만약에 근거가 좀 나오잖아. 그러면 법적으로 잘못된 거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지금 지금 현 청와대 여권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니네도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니네도 그랬잖아도 잘 안 되는 지금 사안들이 너무 많다고 이 안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고위공직자 그 청문회 사례나 특히 그 수석을 지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과거 이제 전례들이 있잖아요. 그죠? 낙마 사례나. 네. 근데 지금 요번에는 진짜 뭐 듣도 보도 못했던 신종 수법들이 어쨌건으로 추정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더구나 그것들이 일반 국민들 생각할 때 야, 그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겠다. 원래 루머는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 점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추정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서 그 조국 그 법무장관 기용설이 나왔던 6월 하순부터라고 본다면 7월 26일 이전에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다만 근데 그 인사 검증이 그때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게 철저하게 됐는가는 사실은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게 민정수석이 자기가 직접 실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그 검증을 하는 사람은 아니죠. 네. 밑에 어떤 그 직원들이 그걸 검증을 하고 보고를 받고 다시 인사위원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네. 문제는 인사검증 대상이 수석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럼 인사수석실의 직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럼 철저하게 검증을 했을 것이며 2번 검증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보고 라인은 조국 당시 수석이 될 텐데 어느 정도까지 그럼 제대로 보고가 돼서 다시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에게 올라갔을까? 이거는 사실은 검증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 저는 요 점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요한 청문 대상자의 이 검증을 할 때 이제 잘 아시다시피 검찰, 경찰, 국세청 네. 이런 데 파견 나온 금융위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고 동의서를 받습니다. 당신 계좌 다 들여다볼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뭔가 여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할 때 그 사람들이 그거를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대충 뭐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래갖고 그걸 그냥 덮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대부분 이제 문제가 나중에 생겨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리 장관 청문회라고 하는 거는 지금 대통령이 뭐 임명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청문회 안 열려도 되고 그다음에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도 할 수 있으나 문제는 뭐냐면 그게 과연 뭐 본인도 이제 좀 요새 아무래도 여론 비판이 거세니까 국민 정서에 조금 괴리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어쨌거나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국민 정서의 실정법을 어겼느냐 말았느냐 문제를 넘는 거잖아요. 지금 심지어 야당에서 고발해서 지금 검찰 수사받으라고까지 하는 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실정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 쪽으로만 검증이 되면 반드시 후에 동티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검증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코드 검증은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한목적적으로 어떤 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를 검증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반드시 나중에 이런 일들이 바로 그 생깁니다. 지점에서 또 그 반대 측면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뭐냐면 청와대에서는 이미 어떤 그러니까 인사에 있어서 7대 기준이라는 걸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검증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그것이 기준점이 될 텐데 이 기준점에 따라서 그러면 부합되는 지금까지 어떤 야권에서 제기됐던 의혹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자 그러면 어떤 청와대가 스스로 설정한 7대 인사 기준에 지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느냐? 만약에 청와대가 검증을 제대로 했는데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 네. 요거를 좀 그러니까 함께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데는 되게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떤 미묘한 부분이 있냐면 지금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듯한 뉘앙스가 되거나 느낌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네. 무슨 이야기냐면 야권은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그건 야권의 의무이기도 해요. 저는 그 점은 100% 동의를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럼 야권이 제기하는 의혹은 어느 정도로까지 그럼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냐도 사실은 네. 국민적 입장에서 검증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야권이 제기하는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고 청와대 인사검증에 대해서 논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이건 좀 일단 유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가 이제 인사 검증 기준으로 7대 기준을 내세운다고 그랬고 여기 맞서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조 후보자에 대해서 12대 불가론, 12 이게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그 한국당이 유독 왜 조 후보자 문제만 삼느냐 그리고 연좌제, 가족 연좌제로 정치 공세를 편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의 어떤 반박 설득력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가족 연좌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그 동생 부부의 이혼 문제 이게 위장 이혼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김종민 의원 같은 오늘 아침에 이제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어떤 네. 문제까지 얘기를 했냐면 동생 부부의 이제 그 자제가 있는데 아마 1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나이가 부모가 이혼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무작위로 이렇게 어떤 폭로를 하고 심지어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집 앞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으면 도대체 아이는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정하게 야권에서는 가족 문제를 안 건드릴 수가 없는 측면이 있다. 불가피성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는 거래의 당사자가 어떤 조국 후보자 부부와 어떤 그 조국 후보자 동생의 부부 간의 어떤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족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다. 네. 저는 그런 불가피성은 저는 인정을 하고 그런 점에서 가족 연좌제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소 어떤 그러니까 방어선을 치기 위한 천의 레토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사적인 영역에서 좀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아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만 좀 어떤 그 디테일하게 좀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을까. 다만 이런 좀 그 당부만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아니 뭐 지금 합리적으로 해명을 잘해 주셔서 저도 뭐 저 거기에는 공감해요. 그 연좌제는 안 되죠. 네. 근데 우리 뭐 다시 그 부분으로 돌아가면 이거는 사실은 그 조국 수석과 분리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따지는 거지. 왜 남의 저 동생 부부의 이혼 문제니 무슨 뭐 위장 이혼이니 이걸 왜 따지겠어요. 네. 우선 뭐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999년부터 10년 동안 2009년까지 이 학교 이사를 했잖아요. 저도 작은 학교에서 뭐 그 저 있어봤지만은 그 대학이 됐건 사립 그 고등학교가 됐건 학원들이요 돈 이론 쓰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저기 그 말하자면 결정되는 서류에는 다 연대 서명해요. 말하자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이사들도 더구나 지금 그 이 공사가 처음 시작됐던 여러 가지 정황, 그다음에 더 저 아까 저 우리 지적한 것처럼 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이거는 그 자체로도 중대한 그 범죄에 해당되지만은 이 부분을 그 저 시청자들도 혹시 정확히 잘 이해 못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금 어쨌건 자 우리 그 동생 조 후보자의 동생분이 이제 따로 2005년에 법인을 청산한 뒤에 그죠? 고려 시티 개발이죠? 네, 맞습니다. 1년 뒤에 그 채권을 청구를 해서 이제 웅동학원으로부터 이제 50억 넘는 그 돈을 자기가 한 40억 아니 자기 회사가 한 40억 부인에게 10억 이래 갖고 했죠. 네. 그 뒤에 다시 이제 10년 가까이 지난 뒤에 또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 자기 부인한테 그 안에 이제 그 이혼을 했으니까 그 50억 가까운 돈을 몰아줬는데 그 이자까지를 합하면 그게 한 100억 정도 지금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그 우리가 이제 이것도 문제 제기를 아니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이제 사립학교가 만약에 청산이 되잖아요. 이 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이걸 청산할 수 있어요. 학교 문 닫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네. 원래는 그 지금 한 120억 정도 되는 재산이 다 국고 귀속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뭐 하나를 하게 돼 있어요. 뭐냐? 채무 변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100억 가까이 지금 이자까지 올라간 그 채무를 지금이 말하자면 위장 이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전 재수죠, 그죠? 그분한테 가게 돼 있다고 이 돈이.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순히 뭐 앞에 뭐가 이렇게 이런저런 뭐 저 의혹이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부분까지 연결해서 봐야 이 전체 그림이 보인다는 것. 그다음에 하나만 더 딱 얘기할게요. 제가 사모펀드 얘기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직 못했는데 그 사모펀드도 뭐 돈을 뭐 70억을 왜 뭐 약정을 했냐. 그다음에 뭐 10억을 그중에 납부했는데 10억 5천 했는데 5천만 원씩 그 저 두 자녀에게 납부를 시켰다. 그다음에 중간에 무슨 뭐 가로등 그 전멸등 하는 회사 그 직접 말하자면 경찰이 제일 쉽게 이권 기구하는 그 사업이 그거거든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그런데 말하자면 그 어쨌건
그런 유착 의혹이 있는 그런 그 보통 그 고위 공직자가 듣도 보도 못한 사모펀드 개인적으로 경영 참여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거기에 결정적으로 마지막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 펀드를 청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금 저 조 후보자 부인이에요. 9억 5천만 원 냈죠, 그죠? 근데 나는 이제 조금 지금 뭐 손해가 좀 났다 그러는데 뭐 또 이익이 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약정을 해서 그 사모펀드 투자를 했는지 모르니까 그 계약서를 내놔야 돼요. 어디다 투자했는지와 그 조건을. 근데 만약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익률이 얼마 됐을 때 나는 탈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원금 내지 그 투자금에 해당되는 걸 갖고 나간 뒤에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 네. 나머지. 그걸 보통 한 40 내지 60 정도로 한대요. 중간에 먼저 나가는 사람이 40%를 가져가고. 근데 그 뒤에 이제 이익이 많이 남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자 10억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정산을 최후 해보니까 한 30억 남았어. 그럼 10억 만약 돌려줘도 20억 남잖아요. 네. 그거 누가 가져가게요? 이 자녀들이 가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고도의 편법, 불법, 증여 상속의 수단으로 이미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저도 이거 취재한 거예요, 오늘.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니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 지금 뭐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그러지 말고 그 계약서와 투자처를 내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해소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다. 지금 예. 이전 수석이 말했던 몇 가지를 짚어본다면은 그 뭐 가로등 전멸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뭐 경찰관의 유착이 가장 있다는 거는 뭐 상식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뭐 그런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고 네. 그렇죠.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 그리고 또한 그 공사 그런 거를 경찰의 반응도 좀 고려하시면서 네.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아니, 이제 뭐 공사 아무도 대금하고 이의 제기 안 할 거예요. 또 그동안 쌓였던 이자까지 합쳐서 100억이 된다는 거는 정확히 정산이 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렇게 추정이라고 추정이 볼수 된다는 있고 거죠. 51억. 예, 51억이 51억, 예. 지금 지연 이자까지 다 그러니까 하면 또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이야기에서도 역시 그런 식으로 기법적으로 그런 그렇죠. 식으로 한다는 것을 취재하셨다는 내용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해보신 건 아니죠. 아이, 저는 그런 돈이 없어요. 그런 돈이 자, 없고. 사모펀드는 그러니까 제가 그 여기서 내시면 된다 이거 계약서를. 그러니까 예. 이런저런 변명할 필요 없고 그런 예, 거 예.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토론을 하거나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 게요. 금감원에 예. 펀드 운용사가 금감원에 상당 부분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따라서 그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뭐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예. 당연히 금감원에 관련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금감원에서 그거를 안 내놓고 버틸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 그런 어떤 그 아주 객관적인 그렇다면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사모펀드 문제는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것만 좀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하나만 더 예. 얘기를 하면 웅동학원 관련해서는 그 채권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동관 전 수석께서는 이 학교 법인이 청산되는 경우 먼 훗날의 미래 요거를 지금 이제 그 상정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포인트 하나만 놓고 보면 2006년에 처음으로 채권 그 청구 소송에 들어갔다가 네. 승소를 하고 10년 뒤에 채권 소멸이 시효가 그러니까 채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까 다시 소송을 건 거죠. 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저는 이것만 과정을 그럼 저는 강조하겠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10년 동안 학교 재산을 한 푼도 못 가져갔다. 동생 부부든 동생이든 아니면 전 재수씨든 누구든 10년 동안에 학교 재산 단 한 푼도 못 가져갔기 때문에 10년 뒤에 다시 소송을 낸 것이다. 네. 요 점만 좀 확인해서 네, 거기에 그냥 강조를 제가 하면 하나만 말씀을 붙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학교법인 쪽 일을 저도 총장으로서 했었기 때문에 아는 얘기인데 학교의 그 이 교육용 자산과 수익 자산은 아무리 그 소송을 내도 못 가져가- 함부로 못 가져갑니다. 예, 그건 뭐 교육법에 그렇게 그런 돼 있습니다. 교육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채무면탈 수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릴 수 있다. 이것도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 학교 지금 학생이 계속 줄어들고 지금 엔간한 학교 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한 200여 명 돼가지고 곧 청산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교육계에서 알겠습니다. 예. 예,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 중 하나가 그 일가의 빚이죠. 42억 원을 갚지 않으려고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동생의 전 부인이 또 조가입니다. 조모 씨인데 또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러면 이게 결국 개인의 어떤 그 자기 일가가 그 공직에 이제 진출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지나친 프라이버시가 침해한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호소일 수도 있고 사실상 뭐 개인의 어떤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강력히 좀 항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동생 부부하고의 어떤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저는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의 어떤 그 의혹의 중요한 갈래 중에 하나이고 예.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그래서 의혹이 제기가 됐다면 그러면 거래의 상대자가 누군가를 안 밝히고는 의혹을 제기할 수 없으니까 네. 제기할 수 있고 또 제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가족 사기단이니 무슨 뭐 위장 이혼이니 다시 말해서 확인되지 아니한 그리고 가치 평가가 들어가고 거기에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거의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런 규정부터 하고 들어가는 접근법은 과도하다. 저는 일단 이 점을 어떤 거 그러니까 제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아이 같은 경우를 네.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말로 어떤 그 민주당이 파악한 것처럼 아이가 정말 모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받게 될 충격파, 네. 엄마 아빠가 이혼한지 모르고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리면 엄마 아빠의 어떤 조근한 어떤 설명도 아니고 예. 밖에서 너네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면 뉴스 이렇게 나오던데 예, 예. 이렇게 돼버렸을 때 올 수 있는 충격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것이 너무 거칠다. 네. 야권의 공세가. 그러니까 오히려 정교하게 핀셋, 그러니까 우리 이동관 전 수석께서 계속 강조했던 핀셋 아니겠습니까? 핀셋으로 의혹의 팩트만 집어서 딱딱딱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무차별 난사를 하는지 오히려 그것이 정서적으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야권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전수석님, 그 네. 사회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인생 경험도 많으시고. 그때 주변에는 어떤 이혼한 이후에 어린 자녀들의 정서적인 충격을 뭐, 아니, 감안해서 이런 이런 게- 사람들 많이 보셨나요? 아니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위장 이혼 이러니까 이걸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위장 이혼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사는데 법적으로만 저 합의해서 이혼하면 그게 위장 이혼이에요. 뭐 말이 위장 이혼이지 위장 이혼이라는 법률 용어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이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같이 사는데. 잠깐만요. 근데 제가 그럴 말씀을 경우에 끊어서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법원에서는요, 그 이혼 소송에 대해서 파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아니 그 예. 법원이 하는 예.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채무 면탈 의혹이 있다. 그거로 인한 부정 증여 예. 내지 부당 거래 의혹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보가 만약에 이제 그 고발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확인을 했어. 예. 정상적으로 부부로 살고 있는데 이게 그런 경우도 많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예, 예. 급습해 가지고 확인하고. 예. 근데 그랬는데 그 법률적으로만 이혼하고 재산을 빼돌렸다 그러면은 그게 상당히 큰 중범죄예요. 제가 네. 제기하는 문제는 법적으로는 3년 이런 이하 어떤 징역. 이게 실제 이혼이 아니냐 이런 걸 지금 제기하는 게 아니라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그 동생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네. 한번 가정을 해요. 만에 하나로 이혼을 했는데 위장 이혼이고 뭐 이렇게 만약에 지금 계속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할 때 특히 이것이 어떤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사생활 문제, 인권의 문제를 제기할 때는 가장 최우선의 가치 척도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것이 어떻게 다가가는가. 이게 그러니까 제일의 척도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어떤 뭐냐면 낙인 찍기, 그다음에 확인도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그 낙인을 찍어버리는 네. 식으로 먼저 규정하고 들어갈 이유는 없다. 저는 아까 그 점을 동의합니다. 제기해요. 예, 뭐냐면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빚이란 말 했잖아요. 그 지금까지 말하자면 이런 청문회 과정에서 뭐 저도 사실 그 청와대 일할 때 수도 없이 당했지만 그런 인격살인 같은 그 말하자면 그럼요. 예. 언어 폭력이 뭐 지금 알겠습니다. 여권이 야당할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딱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그 이 해명하신 그 진정성 저는 뭐 참 저도 참 저 약간 저릿하더라고요. 정말로 저 얼마나 괴롭겠나. 근데 그 해명 중에 그 시어머니가 그 빌라 살 돈 2억 7천만 원 지금 그것도 이제 의혹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주셨다는 건지 시어머니 이름으로 그걸 사는데 자기 명을 빌려줬다는 건지 그게 불명확해서 그것도 앞으로는 조금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 해명이 약간 좀 굉장히 불명확한 부분은 조금 네, 알겠습니다. 예, 사실상 아쉽다고 법무부 장관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그 해당 사관 상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법사위 이외에 뭐 정무위라든지 관련되는 교육이라든지 모든 위원들이 총 동원되는 모양새를 띠면서 TF까지 걸면서 사실상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상당히 전의를 지키고 있는데 정부 여당에선 조국 후보자 지키기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이런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거의 석 달 만에 바깥으로 나가겠다 장애투쟁의 기치를 올렸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뭐 최근 한일 경제 충돌 국면 속에서 그 소위 이른바 나간 집토끼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승부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말씀하시죠.
오늘 뭐 계속 저 혼자 먼저 오늘 얘기하네요.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하고 근데 계십니다. 저는 그 비판적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냐하면 지금 그 장외 투쟁에 대한 피로감도 당 내에서도 크지만은 예. 사람이 이제 대개 보면 한 번 재미 보면 그걸로 계속 재미 보려고 그래요. 예. 지난번에 장외 투쟁에서 올라간 거는 장외 투쟁을 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새로운 지도부도 출범하고 그다음에 컨벤션 또 효과네. 컨벤션 효과에다가 또 워낙 상황 자체가 그 뭐 패스트트랙 그 반대하는 집회니까 또 의미가 있지만 지금 사실은 그 정책 투쟁, 원내 투쟁할 사안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게 조국 청문회만 해도 그렇고 정권의 사실 심장이거든요, 이 양반이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총력을 기울이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에다가 정책적으로도 이를테면 지금 경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다음에 안보 문제 이런 거 얼마나 이슈할 수 있는데 그걸 또 장에 나가서 하겠다는 거는 조금 저는 군색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제 어떤 그 답변 이렇게 반문으로 던진 장외 집회를 하면서 그러면 메인 슬로건이 뭘까요? 뭘 외치려고 장외에 나가는 걸까요? 저는 반문을 던져보고 싶은 게 바로 여기에 지금 24일로 예정돼 있는 장외 예. 집회에 어떤 그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외 집회가 갖는 성격은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정당인들의 무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이에요. 예. 근데 의사당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비장함, 다시 말해서 국회의사당 안에서 처리되지는 못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박차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국민적 호소가 여기에는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절실함, 절박감, 그다음에 거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호소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슬로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장외 집회에서. 네, 네. 이게 없어요. 보면은 무슨 문재인 정권 그 실정 규탄 대회예요. 네. 그래서 실정이 뭔데? 그러면 요구 사항이 뭐냐? 간단히 이런 거예요. 장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게 요구하는 슬로건 하나만 대봐라. 했을 때 없어요. 예.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규탄 한번 하고 그러면 손 씻고 돌아온다. 이거는 장외 집회하고 성격이 맞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 슬로건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저한테 가르쳐 주실 필요는 없고. 아니 그 누구한테든 네. 가출 보수여 돌아와라.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사실은 이제 그 호소가 돼야 되는 건데. 목표가 그거예요. 저도 말하자면 뭐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저도 약간 비판적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뭐 이런저런 지금 최근에 그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가출 보수 얘기한 거는 예. 지금 예를 들면 3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 중도 그 중에 이제 전체 유권자 한 10%쯤 된다고 추산되는 이런 보수적 견해를 갖고 있다 돌아선 그 가출 보수 예. 거기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제는 이 장외 그 집회나 이런 거에는 별로 그 찬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뭐 시기적으로 방법을 보면은 해야죠. 이제 날씨도 선선해졌잖아요. 그리고 또 8월 24일이면 쥐소미아에 대한 연장 여부 또 결정되는 어떤 핵심적인 날이라고 이제 김종배 평론가는 이제 시기적인 의미를 이제 얘기하셨는데 날씨도 좀 괜찮겠네요. 자기 집회하기는 그죠? 뭐 선선해지고 선선해지니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야가 대치한 전선 중에서 그 각각의 이제 뭐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면 전선 형성돼 있는데 가장 먼저 누가 나가 싸워서 적진을 향해 돌파하는데 그걸 우리가 좀 어떤 제1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황교안 대표가 제1선봉으로 딱 나갔어요. 대표가. 그럼 옆에서 그래도 받쳐주는 장수들이 같이 따라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만약에 친황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얼마나 더 해줄지 아니면 이번에 또 대변인도 바꾸고 뭐 비서실장도 바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력 형성은 좀 됐기 때문에 이런 식의 뭐 기치를 올리지 않았을까요? 어떨까요? 아마도 이제 대표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장외 집회가 언제 예고가 되냐면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하루 전에 자신이 먼저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황교안 담화문이 나온다고 그 전전날인가 이미 발표를 하는데 그때 이미 섞여 있었던 얘기예요. 장외 집회를 연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다가 이게 비상하니까 급조해 서는 게 아니라 이미 일정을 짜놓고 미리 기획돼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는 뭐냐면 황교안 대표의 작품이라는 것은 당 앞에서 다 알고 있는데 공천권을 지고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현역 의원들 아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안 그러면 속칭 찍히잖아요. 예. 많이 나오겠죠. 중요한 것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원들이 어떤 어깨띠 들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호응하느냐. 조금 전에 이제 이동관 전 수석도 가출 보수는 호응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약간 뜬금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점을 지적을 하는 거죠. 네. 끄덕끄덕 하시네. 아니 전체 동의하신 거예요? 거기 말하자면 뭐 예를 들면 친박이나 친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아까 참 좋은 지적하셨어요.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쓰는 거예요. 지금은 이슈 투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략적인. 근데 길에 나가서 하는 거는 딴 거 할 게 없을 때
청와대 앞에 가서 들어눕든지 차라리 뭐 하는 것이지. 네. 왜 그래서 저는 기왕 하기로 한 거니까 그냥 회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4일 하시고 제가 외람된 얘기 한마디 건방지게 충고하면 한 번 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딱 일회성이잖아요. 성격을 규정하면 장외 집회는 보통 이제 배수진을 좋아하는 건데 이건 그 성격이 달라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굳이 명명한다면 장외 나들이 정도로 성격 규정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잇따른 의혹 제기 이런 국면 속에서 제1야당 대표가 조만간에 장외 투쟁을 하겠다고 석 달 만에 다시 나가겠다는 그 기치를 올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오늘 주제는 하나로 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남았습니다. 우리 제가 뽑은 건 담장 위의 혈투 이렇게 뽑았는데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이 혈투는 담장 위에서 벌어지는 거다. 네. 합리적 의심과 근거 없는 상상이라고는 양쪽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담장 위에서 예, 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떨어진다. 예.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이 가속도를 붙이느냐 아니면 야권이 거기에 제동을 걸었냐라고는 정치적 측면에서도 담장을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다. 예. 이 혈투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는 점을 저는 강조해서 그럼 말씀드리고 담장 높이가 얼마나 떨어지면 죽습니까? 지금 이건 상당히 높은 담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마 여야가 거의 그러니까 사생결단식으로 아마 청문회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중립적인 그 멘트를 해주셨는데 저는 화장해도 악취는 못 감춘다. 바로 얼마 전에 그 북한이 남해 대구 한 거친 말하고 좀 닮았죠, 예, 예. 그죠? 뭐 오물을 꽃보자기로 싼들. 예.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 조 후보자도 이제 스스로 지난번에 뭐 성찰하는 자세로 하겠다 그러셨으니까 스스로의 그 진실과 좀 마주하고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그 말하자면 해명하고 하는 그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를 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짧게 사실관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화장이라는 게 화장입니까? 불의 뭡니까? 저거죠. 그러니까 화장. 저희 이제 엘리베이터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향수 짙게 뿌리고 들어오신 분들 만나면 왜 머리가 띵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